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1회 저 박 박사와 문쌤 그리고 이금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왜 뺍니까? 일부. 안녕하십니까 문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랜만에 드디어 돌아왔다.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뭐랄까 문 밖에 베른슈타인을 다시 내버려뒀어. 날이 추워지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드려야 한다. 이런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베른슈타인에 대한 저의 어떤 궁금증이 왜냐면은 제가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문세님한테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게 베른슈타인 말을 문세님이 잠깐 흘려주는 것만 들으면 공부가 안 된 저 입장에서는 리즈너블한데 왜 이렇게 욕먹지?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빨리 듣고 싶어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마르크스 방송을 하게 되었다. 잠깐 그 전에 잠깐 잡담을 나눠보죠.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광고 좀 주세요 이런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광고도 주시면 잘 이렇게 우리 되게 청취율이 높은데 그거 아세요? 마르크스 방송 하시면서 별로 댓글 많이 안 달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요. 듣고 아마 또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편수는 굉장히 제가 좀 확실히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앞쪽으로 갈수록 조회수가 높은 이유가 역시 집합처럼 다시 마스터가 되는 건 처음부터 듣겠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생각으로 다시 반복 청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으시는 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광고를 줘도 광고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주 여러분 특히 OTT 서비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리뷰를 해드린다. 좋네요. 성심성의껏 우리보다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그럼요. 영화 평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근데 저도 옛날에 영화 관련된 그거에 한번 이렇게 게스트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대놓고 그쪽에서 이제 제작하는 거는 싫은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자본의 어떤 굴복하신.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라고 만든 거지. 이걸 내가 말하는 건 마치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아닌데 왜냐면은 어떤 지경이길래 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영화를 봐요. 음악도 듣고 왜?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해도 네. 아니 도대체 어떤 모양이길래 이렇게 음악이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노래길래 어떤 영화길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하면서 본다 이거죠. 그리고 비판도 되게 잘 비판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더라고요. 그럼요. 흔히 말하는 컬트 영화의 표시였던 로키 호러 픽처 쇼가 컬트 영화적으로 이렇게 재평가받으면서 흥행이 됐던 이유는 원래는 처음 그 영화 나왔을 때 이거보다 더 못 만든 영화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인가 어디 신문인가 어디 평론가가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회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영화를 개같이 만들었길래 이런 소리 듣냐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상영회를 한 거예요. 그 상영회가 이제 계속 롱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설의 컬트 영화가 되었다라는 이런 것처럼.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돈도 벌고 얘기인가요? 영화사에 길이 남는 영화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런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줄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소개를 한다라는 책 소개도 가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게 이럴 때 물론 이런 건 있어. 나도 가끔 문세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그 책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아쉬워 이러면은 왠지 사고 싶다가도 약간 뭐랄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우리가 짧은 지면이나 짧은 시간이 아닌 거에 다양하게 다뤄드릴 수 있다라는 이상 광고 유치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서평이나 이런 거 써달라고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출판사들이 책을 보내주시거나 저자분이 이제 직접 근데 보내주시는 거는 사실 비판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어쨌든 뭘
그 책값이라도 어차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비판을 좀 덜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찝어주는 거 말고 OTT 서비스가 좋은 게 여러 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쵸, 그쵸, 우리가 맞아요. 보기에 맞아요. 진짜 이것은 괜찮은 거. 마스터피스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방송을 오면서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제목이 되게 좀 왜 저 제목이지? 네. 그걸 잘 모르다가 방송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제목 사실 다이렉트 하잖아요. 그렇게 다이렉트한 이미지 그 의미인지 몰랐어. 네, 맞아요. 되게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이렉트한 내용과 제목을 해놓고 일단 명백하다 보니까 뭔가 더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는 역발상이랄까? 그 일본에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 복지국가 비판한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약간 비슷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고려정하는 얘기 나리야마 부시코 나라야마 부시코 아니면 복지국가 노인 둘인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복지가 없는 일본 사회에서 그 노인을 노인을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 노인이 나오면서 이렇게 막 뭐 하는 그런 영화는 제가 알기로 이끼로 너무 옛날 영화 아닙니까? 이끼로 복지 왓챠에 있습니다. 구로사 아키라 감독님의 흑백 영화 이끼로 그리고 나리야마 부시코 할아버지가 나온다. 할아버지가 나오는 건 저는 그거죠. 기타노 다케시가 최근에 만든 다미워류의 야쿠자 영화가 있는데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렇고 제가 그리고 최근에 잠시 이제 문화 얘기를 잠깐 해보자. 제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걸스 플래닛으로 채워지지 않는 저의 이 헛헛한 마음을.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만드신 분의 이 편집 스타일을 보니까 연출 방식이 너무 익숙한 향기가 나서 이분 누구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둘 다 잡아 넣었는데 국가기관이 했더니 그분 밑에서 갈고 닦으신 분이더라고. 전수가 됐군요. 네, 그래서 역시 로스 테크놀로지가 안 되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모아서 이게 악마 편집으로 어그로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문화 콘텐츠 지금 화제 순위 1위잖아요. 그래요? 네, 네, 많이 언급이. 저는 사실 안 봤는데 아직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약간 이 방송 포맷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뜬금포로 막 이렇게 막 배틀 세워라 막 이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사회에서 정말 포텐이 터졌나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그것만 돌려봤어 진짜. 역시 대표님께서 지금 약간 국뽕이 한국에 이런 인재들이 나온다는 게 엄청나다. 아니 국뽕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식이 어떤 그런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이게 이유가 뭐가 이렇게 연계가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인구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인구에서 예체능에서 세계 탑티어 수준을 배출한다라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인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예체능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학문이라든가 그렇죠. 학문이나 뭐 이공계 과학기술이라든가 과학기술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쪽도 함께 같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계통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갔을 때 이게 그쵸. 돼야 되는데 그런 파운데이션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예체능은 파운데이션 없이도 혼자서 잘나면 약간 뭔가 이렇게 군계락처럼 되는 게 있는데 역시 학문이나 그런 건 그런 게 같아요.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들도 대부분 그런 파운데이션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독일 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져와서 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옆에 좋은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쌓은 것도 사실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져왔죠. 그리고 뭐 조심해요. 우리 저번주에 우리 눈부신 일본에 외교로 했다가 미국 딴 데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미국이 왜 우리 이런 친일파. 태평양만 건너면 바로 내 옆집이지 요즘 세상에.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모델 두 개는 사실 미국과 일본이 맞거든요. 저희 아이돌 얘기하면서도 많이 했지만은 그 미국과 일본의 것들을 적절히 믹스해서 재생산, 2차 재생산한 나라 뭐 이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우리가 일본을 고평가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배울 게 있어서 잘 뺏겨왔다. 이거 좋은 얘기 아닌가 이거?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아이돌 얘기할 때도 가끔 게시판에서 이런 반응 보면은 왜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약간 어떻게 고도화시킨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이 현대적으로 다시 이제 미국적인 음악 스타일과 접합을 시켜서 이제 다시 재창조를 해낸 건데 근데 이건 그냥 사실의 나열이잖아요. 근데 사실의 나열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일본에서 사실 이순만 대표가 일본 가서
그 일본의 시장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자체에도 되게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쾌하네요. 네, 그런 과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네요. 굉장히 불쾌한 근데 일이죠. 그 경로를 갖다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부정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냐?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경로를 스스로 부정하고 모든 것을 한족이다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린 너무 닮았어. 네. 그래서 싫은 것이 그것이 아시아적. 네, 맞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방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듯이. 방탄 하늘에서 내린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계속해?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이 나왔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왜요? 아, DP 때문에? 네, DP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이를 어떻게 데리고 왔을 때, 왜냐면 애초에 우리 같은 장삼이사 집 아들은 관심 없었거든. 가서 뭐 지뢰밟고 어디서 죽든 말든. 근데 이제 늘 그들의 고민은 방탄 혹은 이제 네 집 자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손끝 하나 안 대고 어쨌든 그 전역증을 쥐어주어서 보내줘야 하는가가 그들의 오래된 분단 이후의 최고의 고민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도 굉장히 그 법안 상정까지 뭐 무슨 얘기가 왈가왈부될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DP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로 지금 점철된 그리고 대선 구도 이거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요건 좀 이따 얘기하죠. 네,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 문재인 정부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행보들. 예, 이제 이런 요즘에 지금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르크스 방송을 하기에 왔다. 마침 오늘 우리가 드디어 들어갈 챕터가 가슴이 웅장합니다. 세계 전쟁이죠. 아, 세계 전쟁. 그 소설 제목. 얼마나 이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월드워 Z. 예. 갑니다. 월드워입니다. 월드워. 진정한. 이게 월드워가, 이 월드워는 그 월드워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류의 국가들이 만들어낸 무슨 그런 게 아니고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박 박사님도 오셨으니까 네. 지난 얘기를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겔하고 싸우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나 해겔이나 이런 독일 철학들이 특히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독일은 사실 후진국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 네, 후진국이다. 19세기 당시에는 어쨌든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근대를 경험은 못했어요. 아직 정착을 안 한 거예요. 독일의 후진국에서 이렇게 쳐다를 보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서 아직 시민혁명도 그렇죠. 그 산업혁명도 오지 그렇죠, 않은.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봉건제 아직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정치혁명, 요걸 보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정치혁명을 보면서 요 근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철학혁명이라고 부르는, 레닌이 이렇게 부르는 철학혁명인데, 요 철학혁명을 수행하면서 사실 근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거든요. 그걸 종합한 게 이제 해겔인데, 이 해겔이 볼 때 근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는 루소가 말했던 것처럼 근대인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경제적인 존재로서의 시민, 요게 따로 간다는 거거든요. 나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사실은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간의 영역과 정치 활동을 하는 시민의 영역이 서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서구 사회를 해겔이 보기에 그랬다.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대 사회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별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주권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자유주의를 의회제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칼 슈미트 정학법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이제 다른 원리로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국가가 법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의회를 통해서 만드는데,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예. 법을 의회를 통해서 만드는데, 요 법이라는 건 사실 개인의 개별 의지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거는 법이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데에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이미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금 의회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죠. 요거는 내 개별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주권자로서의 일반 의지가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와 개별 의지 이 분리라는 거가 이제 루소가 밝혀낸 건데,
요거를 이제 해겔식으로 이제 개별 의지는 이제 개별 생활 계급으로서 시민사회에서 생활하는 거고 이제 일반 의지는 어떤 시민으로서 이제 정치 국가 내부의 정치적인 영역에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해겔이 어떤 종합해낸 그 법 철학에서 종합해낸 근대 사회에 대한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점이에요. 인간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다시 통합할 것인가? 통합하는 게 이제 가장 어떤 종합적인 인간, 완성된 근대인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해겔은 그게 근대 사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와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대의제라는 기구,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해겔은 이제 근대 국가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원이라는 형태로 내려와요. 그리고 인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네. 대중은 이제 우리가 소위 그냥 보통 의회라고 생각하는 하원적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중들의 의지 혹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하원, 그리고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자기의 국가의 어떤 체제적 논리가 관철되는 상원, 요 두 개가 이제 만나는 게 이제 대의제 기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민들의 욕구를 상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적 소유권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서 체제에 반영시킨다. 요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개별 의지와 국가의 전체 의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이제 근대사회가 굴러간다고 보는 건데, 마르크스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요구가 곧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상원이라는 형태로 근대국가 걸러내는 거거든요.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게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이게 근대국가 혹은 사적 소유권에 의한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억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해겔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저 민주주의에만 종속이 돼버리면 근대국가가 계속 바뀌어버린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겔은 소위 말해서 폭력의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마르크스는 그 합리성의 폭력에 대해서 말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다양한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마르크스는 요 문제는 사실은 이미 개인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의지에 속하는 정치 사회에 속하는 존재로서의 개인과 시민 사회에 속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이 나눠지게 되는 그 필연성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라는 토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사실은 요 토대도 바뀌면서 이제 이 분리가 극복될 것이다. 요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볼 지점은 요 극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 극복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파리콤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 내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워가 아니고 이게 11워가 되는 거예요. 약간 11워죠. 그건 이제 두 가지인데, 마르크스가 보기에 혁명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계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개발 자본주의도 안 되고 근대 국가도 형성하지 못한 지금 우리가 중동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국민 국가 창출에 실패했거든요. 아프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정책도 결국 실패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있는 저개발 차원과, 그러면 근대 국가 형성에는 성공을 했는데 자본주의가 아직 선진 자본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중진국 수준의 국가들 요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주의도 사실은 거의 성숙해서 얘네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국민 국가도 이미 완성된 형태, 소위 말해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적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들. 한국 같은? 한국이 꿈꾸는. 그렇죠. 마치 남한 같은. 남한 같은. 네. 남한도 이제 사실 선진국 단계 어느 정도 들어섰다고. 허를 찌르는 국뽕이랄까요? 이거 좀 네. 공격적이시네. 아무튼 이런 위계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느 한 사회에서 혁명이 터져가지고 승리한다고 하기보다는 요 이제 위계적인 거 밑에서부터 어떻게 아래와 연결시킬 것인가와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럼 선진국들 간의 관계 요거에서는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 선진국도 사실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도 사실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즘 세상엔 더 그렇게 그렇죠.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선진국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수평의 혁명과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들 관계를 말하는 수직의 혁명, 요게 이제 마주쳐야 사실은 혁명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 수직의 혁명, 그러니까 후진국과 선진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수직의 혁명에서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세 가지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공항, 전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 도래하면은 이제 세계 혁명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세계혁명에서 세계혁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전쟁으로 나아간다.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수직의 혁명으로서의 소수자 혁명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다수자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들 간에서 어떻게 혁명을 일어날 것인가 요건데, 요것도 이제 세계공황이 사실은 동력이죠. 세계혁명이 터졌을 때 그러면 이제 얘네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세계연대와 세계내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계연대라는 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인터내셔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 당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럼 왜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소련을 비롯한 그 세계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집단들이 요거에 맞춰서 자기의 입장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지금도 그런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베트남 혁명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 논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련이나 중국 등의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국민국가를 창출하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이제 제3세계 독립운동들을 어떻게 후원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에 어떻게 타격을 입힐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사실 한국 전쟁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막혔죠. 미국의 어떤 그 남한을 지원하는 전략 때문에 막힌 거고, 이제 미국이 이제 브레진스키나 뭐 이런 키신저나 이런 혁명가들이죠. 그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게 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방지함으로써 어떻게 세력 균형을 일어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현대사라는 건 이 수직의 혁명과 수평의 혁명을 미국이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럼 이제 혁명가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는지, 이제 이거를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소수자혁명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세계 공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계 전쟁을 어느 정도 이제 세계 혁명까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계 전쟁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수자혁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계 공황은 그러니까 결국 그 각 나라마다의 노동자의 조건이 다를 때 이들이 사실은 제가 듣다 보면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각 나라의 노동자의 조건이 다르니까 이들이 연대하기란 용언한데, 이럴 때 공황이 터져줌으로써 그렇죠. 각자를 거의 리셋해주는, 잘 사는 동네 노동자도 너도 별거 아니야. 너도 별거 아니게 되고, 못 사는 애는 원래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세계 공황이 안 터졌을 때는 미국에서 도요타를 몰고 있는 저기 노동자와 저기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고 있는 노동자 사이에는 연대란 요원하다. 사실 근데 이제 공황이 터짐으로써 다 같이 나락에서 이게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허울 좋은 저기 어떤 거에 있었구나. 약간 이런 의미로서의 세계 공황. 보통 공황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세님이 이제 생각하셨던 게, 그럴 줄 알았는데 공황이 터져 보니 그 안에 내부 결속용 장치로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 근대 국가가 오히려 그런 세계공황 상황에서는 누구를 죽이고 살릴 수 있을지 이 생사 여탈권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어떤 내부 강화? 결속 이런 게 더 강해지는 효과가 지금. 그죠. 근무하기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제 세계 공황이 진짜 어떻게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무슨 공황 터졌을 때 세계 대공황. 그건 세계 대공황이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거의. 근데 이 양반들도 사실 1857년 이제 공황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이론에 따라서 공황이 터졌으니까 이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안 가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론이 이제 그래서 다수혁명론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다수혁명론은 공황이 터진다 그래서 혁명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공황이 터지면 이제 선진국들 간에 어떻게 좀 더 잠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질서를 잠식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둘이 수직을 못 이루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공황이 터졌다 그래서 반드시 혁명이 터지냐? 요건 이제 사실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후진국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그죠. 자본주의가 덜 정착한 후진국에서는 사실은 공황이라는 타격이 강해지면은 사회 혼란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이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 체제라는 게 훨씬 견고해지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그 당시 마르크스나 헤겔 시절에 국가라는 건 사실은 바람 앞에 등불에 가까운 뭐 그런 데들이었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또 이게 약간 그때 예를 들어서 IMF가 왔으면은 나라 하나 자빠지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95년도 정도의 규모인 나라가 또 있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도 하나 뭐 어떻게 자빠지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진짜 큰 건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와도 약간 이쪽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그렇죠. 분위기다.
근데 이제 어쨌든 20세기까지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예. 이제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 이게 나중에 레닌을 거치면서 이제 레닌의 사실 제국주의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썰을 푼 건데. 아 이게 마지막 단계다. 네, 아. 마지막 단계다. 제국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마지막 네.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반대로 됐죠.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아 약간 듣다 보니까 약간 부동산 폭락론자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언젠간 떨어진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혁명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면은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논리적으로 돼 있다고 봐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좀 더 많이 자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 체제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는 프리드먼이나 뭐 하이에크 같은 그런 자유지상주의자들하고 마르크스하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엔 개인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느냐 요거를 갖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의 자유론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게 뭐라고 정의하냐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재생산의 조건들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립된 인간으로서 그렇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야지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네. 그래야 자유인들이 전제가 돼야지 자유인들의 연합체라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할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그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방향은 사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뭐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에 이제 항상 문제가 사실 과정이잖아요. 네네.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죽든지 말든지 냅둬라 일단 국가가 다 손 떼고 냅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3인주의나 이런 쪽들은 그러면 안 된다. 복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자생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의 자유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결과라면 그것에 이루어졌을 때 결과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약간 수단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수단의 느낌. 예, 자유가 일단 장착이 돼야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자유가 뭔데 약간 이러면서 그렇죠. 자유가 뭔데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선택할 자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 이제 애국 보수 입장에서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들한테 자유를 쥐어줘봤자 DP 같은 일밖에 더 일어나겠냐 약간 이제 이런 일이 되면서 요게 약간 보수주의적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월러스틴 같은 사람은 이제 보수주의와 중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난 20세기 역사였다. 16세기 이후에 자본주의 사 전체가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도적 자유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중도적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중도적 자유주의라는 건 사실 사회주의를 억제하고 동시에 보수주의자들도 좀 배척을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했던 집단인데 요 두 개가 사실은 다 쇠퇴해버렸거든요.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가 둘 다 쇠퇴를 해버리니까 자기를 정당화할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안티테제로서 존재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안티할 대상이 사라지니 이제 스스로도 같이 무너지는. 그렇죠. 네. 그럼 새로운 게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월러스틴이 이제 새로운 체제로 이행한다고 보는 거고 그게 한 2070년 혹은 80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2070년이요? 네. 50년 남은 거예요? 아직 그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그 양반 이제 1990년대부터 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보고 이제 한 50년 60년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한 2000년대 중반 2050년 60년 그쯤에는 이제 한번 어디로 갈 건지 더 나쁜 체제로 갈 건지 더 좋은 체제로 갈 건지 이제 뭐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런 건데 숙성이 5, 6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하던 관성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일이는 사실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뭐 300년 넘게 버텨온 체제다 보니까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한국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는 좀 쉽지 않고 그렇죠. 건국의 역사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한 10년 뒤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5, 6년 안에 쇼부 봐야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 11억을 다 우리 주민증 발급으로 일단 체제로 편입시키고 중국도 이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인구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4억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썰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거의 그건 확정적인 거 같더라고요. 그거 이제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뭐 너무 충격적인 출산율 통계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중인이 다 그런 비슷한 태클을 타고 있죠. 재생산에 실패한 동북아 체제. 그렇죠. 아니 중국은 그냥 발표하면 되잖아. 뻥 튀겨서.
지금 북한이 사실 그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한 인구의 10% 정도를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10%는 너무한데. 뭐 그래야지 지원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애초에 발표 자체를 뭐 발표를 해도 별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뭐 10%를 뭐 하든 뭐 20% 하든. 그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대국이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의 체면은 지키고 싶은데 체면이 거짓말을 하는 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고 말을 하지 않겠다. 중국 내부가 지금 사실 지난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 소득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좀 미국하고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시장을 한번 내수 시장을 독립적으로 그렇죠. 그걸로 해서 좀 굴려보겠는데 이게 2만 달러가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지금 10,000불 아니에요? 그렇죠. 10,000불이 지금에서 2배가 되겠다고? 그렇죠. 인구 15억이 2만 불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올해 지금 통계 발표된 걸로 봐서는 대미 수출도 뭐 50% 정도 늘어났다고 뭐 하고 뭐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아직은 중국 시장이 좀 여력이 있긴 한데 근데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동력이 인구도 그렇고 많은 지점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좀 보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함으로써 저임금으로 하든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공장의 역할을 그 아세안 지역으로 옮기면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는 게 이게 그 정도 규모의 나라가 그 정도 규모를 굴릴 엔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 네. 아이폰 만들어야지 아이폰. 그렇죠. 그 정도 혁신이 나와야죠. 아이폰, 페이스북 이런 거 세계인이 다 쓰는 이런 정도의. 그래서 대만 점령하려고, 폭스콘 공장 점령하려고. 네. TSMC. 네, 그럼요. 네. 나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 한국이 독점할 수 있어서. 왜냐면 중국이 TSMC 먹으면 제대로 돌릴 리가 없잖아. 못했어. 제대로 돌릴 리가 없잖아. 이거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대로 돌릴 리가 없으니까 그럼 경쟁자 TSMC가 무너진다라는 가정하에 삼성이 이제 올라선다라는 어떤 약간 이런 애국 보수의 마음으로. 근데 그 얘기를 실제로 한 사람, 실제로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누구나 다 당연히 생각하는 게 대만을 먹었어, 중국이. 그 TSMC가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이 됐어. 제대로 운영할 리 없을 거라는 왠지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기업은 낙후가 될 것 같다 이거지. 중국 것이 된 TSMC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미국에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발주를 안 넣지. 그러니까. TSMC가 무슨 뭐 내부 그게 아닌데. 발주를 그럼 어디다 넣을 것이야? 삼성이지. 감사합니다. 가자 삼성.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박쥐 같은 나라의 이 동북아 아세아를 점령하고 싶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중국이 대만을 어차피 우리 국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인류의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국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중국해가 막히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타격이 물자를 이동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TSMC가 사라질 정도만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 형이 가서 뚫어주는 거죠. 미국이요? 그렇죠. 아니지 우리가 경항모로 제압을 해야지. 그렇지. 크게 가셔야지. EJ로 합시다. 어차피 미국도 내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경항모로 남중국해를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도 했는데. 그래요. 단독 상장도 했는데. 그렇구나.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세계 전쟁을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세계 전쟁 근데 이거 저 예전부터 이 챕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제가 3세계론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세계가 이제 세계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말을 좀 억지로 한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세계 전쟁이라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위계화되어 있는 세계 시장 내부에서 세계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장기로 좀 끌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내전으로 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프랑스 혁명을 보고 조금 뭐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얻은 거죠. 왜냐면 이게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서 대외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전쟁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급진적인 세력이 나타나는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혁명을 좀 더 되게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걸 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전쟁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어떻게 좀 내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혁명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발본적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요 문제가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이 그 혁명을 전파하는 그 외부의 군대로서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에 이 내부의 그 강경파들이 프랑스 내부를 정리하는 요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보면 혁명의 전범 같은 거죠. 저거를 따라해야 된다. 요게 있는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중진국은 사실 세계혁명 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진국에서는 중진국이 이제 약간 무기 창고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는 근대 국가만 있고 자본주의는 미발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의 생산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선진국의 생산력을 어떻게 가져와서 후진국과 중진국이 이제 자기네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낙후라는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차원이고, 선진국의 차원에서 이제 후진국들의 어떤 동력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적 공화국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공화국을 이제 제가 공화국의 3유형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공화국이라는 게 소위 부르주아 공화정이라는 거는 이제 의회 독재, 부르주아 공화정에서 이제 민주적 공화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회적 공화정 우리가 파리 코메에서 다룰 거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과정으로 좀 더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인데 여기서 이제 선진국을 어떻게 민주적 공화정 혹은 그 이상으로 끌고 갈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이제 중진국은 근대 국가는 어쨌든 선진국에 대항할 수준이 되니까 자본주의 생산력만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중진국은 선진국과 후진국한테 약간 무기창고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후진국은 중진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근대 국가를 창출해내고 또 선진국으로부터 어떻게 생산력을 이전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네들 근대 국가를 어떻게 창출하고 이 동력을 삼을 것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중국이 이 세 단계를 다 정치 경제 영역에서 뭔가 헷갈리면서 다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걸 구현하려고 시도를 하는 중진국으로서의 선진국으로서의 후진국으로서의 형태를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말하면서 헷갈려하는 어떤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데 왠지 헷갈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모택동 때부터 그 많이 고민했던 문제이긴 해요. 그 모택동 때도 원래는 그 대학진이나 이런 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끊기니까 그럼 이제 자립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운동으로 나온 건데 단백질은 참새 고기로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문화대혁명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 천하가 움직이는 천하 동세, 천하 움직이는 형세를 보아하니 막 격변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 터지고 뭐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문화대혁명 내전을 일으켜서 내부에서의 부르주아적인 혹은 봉건적인 걸 처단하고 외부에서는 베트남을 도와서 어떻게 미 제국주의와 싸울 것인가. 요 양쪽으로 가다가 이제 요게 이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는 내부에서 사회주의화를 해볼 테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요걸로 이제 가는 건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오다가 이제 지금 좀 이렇게 좀 너무 앞질러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논리적 구조들 같은 건 사실 모택동한테서 온 거고 모택동의 그런 구조는 사실 레닌한테서 온 거고 레닌은 요 마르크스 엥겔스한테서 온 거라는 거죠. 이 레닌이 요 마르크스 1848년 혁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트로츠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런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선진국. 이 당시 자본주의 선진국이 어디야? 영국 하나밖에 없죠. 영국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쳐다보는 독일. 그렇죠.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그러면 이 당시 시점에서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이긴 한데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단계 있잖아요. 민주적 공화정, 사회적 공화정에서 어떤 단계에 이제 수립된 겁니까? 여기서는 아직 의회 독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거를 하고 이제 상원을 부르주아지화된 귀족들 여기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보통선거권이 도입이 안 됐죠. 아, 그렇죠. 그때 당시 영국이면 그 보통선거권은 제일 먼저 도입된 건 프랑스가 이제 1848년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아직 영국은 이제 제한 선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1824년에 이제 노조 조직을 합법화하는 그런 계약 법안이 만들어져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는 해요. 1824년 노조 결사의 자유. 우리 언제 했지? 이제 짜릿하네요. 그러니까 영국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사실 선진적인 경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영국은 원래부터 압도적으로 뛰어난 나라였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냥 시작부터 근대였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만.
그냥 16세기부터 그냥 16세기 이전에 이미 중세 한 12세기부터 이미 거의 현대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는 법치와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이미 자본주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는 좀 오버라고 보고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이후에 1900년대 넘은 청소년 초기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여성주의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서프로젝트라는 것도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1909년인가 그런데 그 생각하면은 확실히 가슴이 웅장해지군요. 그 영국 사람들이 역사를 그래서 좋아해. 근데 그때 우리도 3.1운동 때 얘기했던 게 다 있긴 해요, 거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빨리 받아들인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3세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여성 참정권을 나중에라는 건 없고 원래 처음부터 이제 함께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뭐라지 민족을 대의해서 발표한 선언문이 이제 1919년에 3.1운동 선언문에 이 서구에서 유행하던 보편적인 가치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긴 있었지. 일단은 다 구현이 나중에 됐겠지만. 그렇죠. 구현은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그런 거 보면 한국이 빠르긴 빨라요. 유행이나 이런 거. 맞아요. 옛날에 그 김천 선생님인가 그분 자서전인가 그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선에서 탈출해가지고 학도병 끌려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탈출해가지고 만주에 가셔가지고 이제 의열단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독립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당연히 복벽, 그러니까 대한제국 왕조가 다시 들어서야 된다.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웃었다는 그런 일화. 까르르. 그러니까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민중들 안에서 약간 잊혀졌거나 그냥 없는 느낌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지난번에 2019년 기준으로 이제 3.1운동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제 왜 우리 민주주의적 공화정이라는 게 어느 역사적 계보를 타고 왔느냐. 요걸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담론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나름대로 독자적인 계보가 있다. 우리 내적 연구,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좀 나름 동학을 거쳐서 이렇게 형성된 계보가 있다. 그럼 그러려면 정도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맹자까지 가야지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저는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당시 이제 1824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노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노조가 주축이 돼서 반란과 이제 파업이 막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영국 얘기죠. 네, 영국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당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독재에 가까워요. 영국이란 나라는 이제 40실링이라고 하는 투표권을 갖는 그 조건을 재산에 따라서 딱 나눠버립니다. 세금을 네가 얼마나 내느냐. 혹은 부동산을 네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딱 해버려가지고 10파운드의 세금을 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투표권을 주겠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사실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일단 어쨌든 세금에 관련돼서 어쨌든 순찰을 한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나라에게 어쨌든 그걸 하는 사람에게 그 선거권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특별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인구의 절대 다수냐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데서 이제 어디까지 그느냐가 조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어놓은 게 너무 부르주아 중심적인 약간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임차인들도 다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게 이제 마치 여기 가격을 정해놓은 게 서울 뭐 5억 이상 5억 이상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매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그런 거. 근데 이게 사실 요거를 극복하는 것도 자유주의적 논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왜냐면 국가 재정에 들어가는 세금을 내가 내니까 그렇죠? 내가 그만큼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왜 잘못이냐, 공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가라는 건 사실 그 특정한 집단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닌 거에서 어떤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실 노동자들도 너네가 너무 부르주아 편향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이제 되면서 파업이 초기에는 경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우리도 여기에 지분이 있다. 우리가 노동자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38년에 런던의 노동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게 이제 러벳이라는 지도자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인민헌장이라는 걸 작성해요. 그 인민헌장이 이제 1837년에서 38년 사이에 이제 경제 불황기 당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사실은 그 자본론을 쓸 수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가 근대 초기다 보니까 근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 공황도 막 그냥 계속 터지고 근대국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대국가 자빠지는 것도 그냥 막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요거를 연구하면 이제 사실 그 뒤에는 그게 나타나는 걸 방지하는 그 좀 기한이 텀이 길어지는 그 정도지 사실 그 현상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상적인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일찍 태어난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인생 운빨 오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못 본 걸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요게 이제 공황하고 이제 혁명하고의 관계가 아직은 서로 일치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공황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그런 혁명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요게 되는 건데 이제 요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게 1857년 공황부터거든요. 사실 이게 왜 끊어지냐면요. 그때부터 조금씩 중공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체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경공업 위주로 그렇죠. 내수 소비가 줄어들면 순식간에 확 박살이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사실 웬만한 그런 작은 거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중공업화 과정에서도 최초로 한번 공황이 터지는 게 1873년이거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르크스가 요거다. 요게 진짜 앞으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변화. 그거 연구하다가 자본론 끝까지 못 쓰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 현 시점이라는 거는 마르크스 입장에서의 현 시점, 그 1800년대의 중반에 요때 볼 때에는 이제 이 체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공황이었고 그 공황을 발판 삼아서 혁명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 중공업화도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이 훨씬 더 공황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공황이 터지는 주기는 짧아졌는데 그리고 파괴력도 굉장히 커졌는데 그거에 그렇게 사실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조업이 핵심이긴 하지만 제조업에서 공황이 터져도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이 오지 않는 그런 방파제들이 좀 많이 그렇죠. 그게 다 근데 어느 정도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안전망들에 의해서 그리고 뭐 돈을 뿌린다던가 뭐 이런 거에서 역발상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보호받는 그렇죠. 네. 그것도 역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월스트리트나 그 월가나 이런 데 보면은 마르크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 사람이 뭐 재밌게 얘기했지. 뭐 이렇게. 자본론 3권에 이제 금융 파트 써놓은 건데요. 자본론 3권이 그거 읽으면 지금도 되게 통용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건 되게 요즘에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특히 좌파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큰 거죠. 이제 그런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게 이제 많이 했던 거고 아직은 이때 당시까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혁명하고 이제 공화하고 좀 같이 가는 그런 게 컸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인민헌장을 작성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뭐 내용은 되게 뻔해요. 결국에는 민주적 공화정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권 하고 좀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 노동자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 딱 요거거든요. 마르크스는 이제 사실 요게 약간 좀 미진하다. 조금 조잡하다고 보긴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까지 가진 못하고 그냥 이제 단순히 나도 지분 달라 정도의 그렇죠. 아니라 체제를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체제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포부가 작은 것들 약간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참정권 운동 이걸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 그래서 이 당시 시대의 구조를 보면은 영국에서의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에서의 2월 혁명, 그리고 독일에서의 이제 혁명. 그러니까 1848년 2월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유럽 대륙이 다 혁명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요 독일의 3월 혁명, 5월 혁명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중부 유럽 저쪽 슬라브 쪽에 있는 동유럽 쪽에서 또 민족 독립 운동들이 또 연쇄적으로 헝가리라던가 그렇죠. 헝가리 뭐 체코 뭐 이런 데 또 연쇄적으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걸. 아니 요즘에 제가 피키 블라인더스 보는데 보신 분들 많겠지만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깡패 집안인데 거기에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왜 약간 대부나 이런 데도 여동생 역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의 남편이
공산주의 활동가예요. 활동가라서 그 여동생도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서 영국 경찰한테 쫓기니까 미국으로 가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혁명을 완성한 나라잖아 하면서 미국으로 가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무슨 혁명을 완성한 나라야 라는 생각을 사실 보면서 했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혁명을 완성했단 말하는지 좀 알 것 같은 그게 있는 거네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르크스도 엥겔스도 그렇고 심지어 레닌이나 뭐 심지어 스탈린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미국이 가장 먼저 사회주의화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기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엥겔스는 좀 바뀌어요. 엥겔스는 말년에 자기가 좀 미국에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될 거야 아니구나. 이게 미국인들 특히 요거를 이제 립셋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엥겔스 걸 보고 이제 자기 태제로 삼아요. 그게 이제 미국 예외주의라는 태제거든요. 아 그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담론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다. 요게 미국의 어떤 정신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큰 그건데 미국인 스스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립셋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 노동당이 없을까? 사회주의 좌파 정당이 없을까? 노동당이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사실 많이 복지국가 얘기하고 뭐 이런다고 보지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 노동당이 민주당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흑인 노예주의 거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뀌었죠. 많이. 그게 그 뉴딜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뉴딜을 하면서 이제 남부의 흑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구성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립셋이 보기에는 노동자 정당, 좌파 정당이라는 게 왜 대중 정당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가? 유럽하고 다르게. 요게 그렇네. 이제 명목상으로도 있을 만한데 없네요. 물론 이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조그맣게, 주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사실은 립셋의 가장 큰 의문점인데 요게 이제 엥겔스의 그 태제하고 약간 연결돼가지고 미국 예의주의라는 형태의 담론으로 나중에 나타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후마이타스 출판사에서 요것도 절판됐습니다. 혹시 구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미국 예의주의라는 책. 제목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미국 역사 안에서 뭐 노조가 약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일정 세력화돼서 체제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아주 옛날에 얼핏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인들의 문화적인 구조를 특히 분석한 건데 엥겔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자기 노력에 대한 신화를 너무 믿어요. 능력주의 신화.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실은 집단으로 모여서 뭘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래도 그 신화를 못 뚫는다는 게 엥겔스의 통찰 중에 하나거든요. 립셋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 손으로 나의 집안과 어쨌든 개척해서 내 삶을 이끌 그렇죠. 역할.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정신이기도 그렇죠. 우리 특히 하고, 저기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개척하고 뭐 전에 우리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분노의 포도와 미나리요? 미나리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신화가 그렇죠. 파괴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조리 해서 왜 마지막에 그 공산주의자로 각성되는 모습을 나오는 것도 한데 근데 뭐 그 전에는 파인더웨이 뭐 이런 거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프론티어 정신 맞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구도 있잖아요. 농민적 구조. 그러니까 엥겔스가 미국은 딱 농민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쟤네의 세계관은 딱 소작농, 자영농, 자영농의 나라다. 황무지를 개척해서 자기 손으로 그렇죠. 그거를 못 깨면 사실 미국에서 노동자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스텔지어적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나리나 분노의 포도는 조금 괴가 다른데 미나리나 그런 어떤 아메리칸 드림에서 그 성공하는 그런 담론들 혹은 그걸 좀 약간 비판적으로 대부까지도 다른 의미로 메타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그 신화를 강화시킨다랄까?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그게 못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걸 찾아야 돼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를 보다 보면 미국의 건국 신화로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언가 해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안에 부조리한 것들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에서 은연중에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널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이제 쓴 약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너 모르게. 근데 이게 다 너 임마. 근데 이제 물론 3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결국 그 업보로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이제 왠지 그런 아버지의 서사에 대한 그런 강화? 어른에 대한 그런 약간 노스텔지아로 좀 소비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시는 자영농이다. 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되게 특이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능력주의 신화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제 미국 예외주의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이제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하던 나라인데 요거를 사실 사회민주주의로 좀 옮기고 있다는 거. 공동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긴다는 거. 그러니까 앵게스가 또 하나 강조했던 게 저기 이민 사회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노동자 조직화라는 게 사실은 계속 무너지는. 아, 그렇죠. 갱스 오브 뉴욕 보면은 자기들끼리 아주 난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크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이주를 했는데 미국으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요거를 이용하면 미국에서 혁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유럽으로 피드백되는 요런 거를 약간 기대하면서 아일랜드 어떤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죠. 예. 저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에서 착안해서 자영농과 어쨌든 하는 만큼 번다 이런 류 아메리칸 드림 신화. 근데 사실 그 얘기 자체가 그거 자체가 미국이 외부인을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나. 예. 근데 바이든 시기면 오히려 그 동력을 죽이는 거잖아요. 약간은 좀 느슨하게 한다. 우리끼리 일단 어쨌든 하나의 민족국가 형태로 좀 뭔가 아까 막 그때 사민주의에 어디까지 선을 긋을 것인가라는 그런 형태에서 민족주의적 국가로 선을 긋겠다라는 건데 그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하면 약간은 이전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개방형에서 조금은 폐쇄적인 형태로 조금 형태를 구축한다라는 의미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미국의 그 동력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또 그러니까 명암위에서 암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는 사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930년대의 어떤 반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적 자본주의들이 건설되는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끝에는 결국엔 미국이 있겠지만 미국이란 기반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카를 슈미트나 이런 사상가들이 다시 소환되는 것도 저는 그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슈미트를 우리가 자꾸 파시즘 어쩌고저쩌고 막 특히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들 자꾸 그런 식으로만 독해를 하는데 슈미트가 당대에 고민했던 건 딱 그거. 그러니까 국민국가에 기초한 법 질서. 요게 기존의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떤 국제법 질서였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사실은 주권이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뭘 하든지는 사실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전쟁조차도 사실은 주권 국가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전포고를 해서 이 국가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지든 이기든 그거는 내 권리예요. 그죠? 끝나고 나서 내가 협약을 맺든 이 사람하고 그건 니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한테 전범 국가라는 형벌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는 사실 그 이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라는 평화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쟁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국민국가 개인의 권리를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보편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슈미트는 이러면은 유럽의 공법 질서라는 국제법 질서라는 게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맥락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이제 볼셰비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볼셰비키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볼셰비키 하면은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뭐 이러지만 슈미트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저거 자유주의하고 뭐가 달라? 저거 둘 다 똑같이 보편성에 입각해가지고 자유주의적 보편성이나 공산주의적 보편성이 어쨌든 보편성에 입각해가지고 국민국가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걸 침해하는 그런 유대인적 사상이다.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한 방에 후렸지만 뭔가 엄청난 통찰력이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만 보던 자유주의라는 것이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그렇죠. 그걸 갖다 규율하는 무언가가 돼버렸어요. 규범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생각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슈미트는 나치즘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치즘이나 볼셰비키나 똑같은 놈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라는 게 원래는 우리 민족 국가 내부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저렇게 침해한다. 얘네 볼셰비키하고 나치즘 둘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이제 긴급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를 옹호를 해요. 독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것들 없애줘. 그래야 그 다음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지. 파시즘으로 쏴잡힐 만한 요소들이 많긴 하네요. 네, 뭐 그런 거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슈미트가 생각했던 거는 의회 민주주의적 질서 내부에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민족국가의 어떤 독창성? 독자성 뭐 이런 게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럼 나치를 지지했느냐라고 할 때는 이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치가 집권할 정도 되면은 이거 유럽적 공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섰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제 대지의 노모스라는 책이 그런 노모스가 이제 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지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대지. 돼지 땅. 돼지 땅. 돼지 말고 피그 말고 이제 랜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법 질서를 나치즘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역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지역적인 규모의 제국 질서 요거가 이제 법 규범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이제 그걸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역권이라 그래서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주도하는 국가. 뭐 유럽에선 독일이겠죠. 아시아에선 일본이겠죠. 아메리카에선 미국이겠죠. 유럽 안에서 여러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각 섹터 이제 그렇죠. 섹터별로 이제 나눠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편성을 갖는 법 질서가 이제 그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럼 서로 건들지 말자. 각자 지역적으로 분립해가지고 요건데 저는 요게 사실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중국도 나름대로 그런 질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하는 그것도 겉으로 보면 사회 사민주의적인 뭐 어떤 진보적인 가치인 것 같지만 이게 약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양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폐쇄적인 어떤 그런 민족국가 단위로 돌아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렇죠. 그 역설적으로 미국의 여태까지 이어왔던 동력에 어떤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칼 슈미트는 그러니까 파시즘 한 이유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이게 돌파하는 국면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지지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요. 네. 너는 진짜 나치가 아니야 이러면서 쫓겨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칼 슈미트의 그 말은 그런 의미로서는 충분히 뭐 할 만한 얘기라고 할 만한 얘기 아니었나? 아니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디까지이며 어떤 선에서 하느냐의 문제는 좀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전 요즘에 진짜 파시즘 하면 제가 사실 대학생 때부터 욕이죠 욕.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파시즘이니 무슨 그런 게 다 욕으로 쓰니까 학문적인 뭐도 깊이도 없고 전혀 무슨 뭐 아니니까. 요즘엔 최근엔 파시즘을 하도 욕으로 쓰시던 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게 애초에 이게 욕으로 썼다라는 거를 착각을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까먹으시고 진짜 파시즘이라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거랑 결합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 철학이 기본적으로 네. 약간 근대를 싫어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후진국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도 동도서기 하잖아요. 너네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앞섰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정신 이런 걸 내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 독일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근대 문명이랑 어쨌든 기계 문명이고 기본적으로 기계로 상징되는 그런 문명이 이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런 기계화된 삶을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고 인간적인 결정 요거를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독일 철학의 어떤 풍조 이런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그거죠. 기계도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 집약체다. 네.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의 집약체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어쨌든 딴 얘기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흐름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타국을 침략해서 흡수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평화적으로 이게 좀 자본주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런 무역과 교역과 돈의 흐름에 따라서 섹터가 그렇죠. 나눠지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할까 싶은 게 뭐 아까 문쌤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미 수출이 오히려 50%가 늘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50%였는지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본 거는 같아요. 어디선가 막 슈카월드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만 너무 사랑하는 그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본 거. 근데 그게 그런 연결고리라는 게 지금처럼 이제 세계 분업화가 된 세계 안에서 하루아침에 그런 섹터 정리라는 게 될까? 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진핑이 하려는 개혁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아니 물자가 오가는데 생각이 안 오갈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하려는 그 방향도 쉬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 면이 살짝은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지만은 가까운 건 오히려 예측하기 힘든데 멀리 보면은 오히려 예측하기가 쉽다라고 왜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케인즈가 한 말처럼 사람은 언젠가 장기적으로 온다는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자면 네. 이제 뭐 얘기하다 슈미트까지 나왔죠. 미국 얘기가 네. 나와서 미국이 예외주의. 예외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엥게스나 마르크스는 이제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어쨌든 저 나라는 봉건적인 유죄가 없으니까 이제 자본주의 아예 생초보부터 시작을 하니까 더 빨리 갈 거다. 지금 봉건적인 질서가 있는 지주가 아직도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유럽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자본주의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럼 백인들 중심에선 지주는 인디안? 이놈들을 빨리.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약간 문제가 이제 엥게스나 마르크스는 좀 입장이 바뀌는 게 이제 그래서 바뀌는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 조직화된 그 노동자들도 어쨌든 입헌적 공화정이라는 걸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저 부르주아 공화정을 어떻게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마르크스가 볼 때는 유럽이 뒤처진 거예요,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미국은 이미 민주적 공화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아니 우리 아직도 왕정하고 있고 입헌군주정이니 뭐니 이런 거 하고 있고 보통 선거권도 없고. 이거 언제 이거 쫓아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급해. 한시가 급하다. 한시가 급하다. 지금 좀 이미 딴 나라들은 저기까지 갔는데 이 최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유럽이 이렇게 뒤처지면은 도대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관악을 보지만 고개를 들어 독일을 보라. 자기 조국을 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뭐 군국주의 뭐 이러고 있고 융커들이 막 이렇게 비스마르크 같은 애가 막 철혈 뭐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 양반이 볼 때는 아직도 저기는 입헌군주정조차도 못 되고 절대왕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전제국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계속 그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게 뭐 부르주아 공화정, 뭐 그 입헌 공화정, 뭐 민주적 공화정, 그리고 사회적 공화정 이런 단계적으로 나누는 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 발전이 지금 저기까지 이미 경제는 저기까지 갔는데 왜 니네 궁예식으로 말하자면 왜 똥막대기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미르긴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이 로드맵 만들어놨어. 빨리 이대로.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당시 좀 영국의 그 노동자 계급이 파업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적 공화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은 좋다. 무조건 좋다. 우리는 무조건 찬성한다. 이렇게 했던 게 실제로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민주화할 때 굉장히 컸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고. 똑같아요. 어느 사회나 사실은 그 투표권을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때도 이제 그 국가를 지지하는 교회 쪽에서 이제 스티븐스라는 그 감리교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를 쳐요. 뭐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선동하는 거죠. 이제 저 국가를 타파하자. 우리 저 경찰들한테 불을 던지자.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군대나 이런 게 동원돼 가지고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버려.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차티스트 혁명가 운동가들이 특히 이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진짜 폭력 수단, 최후의 수단까지 써야 되는가. 요거를 놓고 이제 국가하고 많이 대결을 하는데 막 협박도 많이 해야지. 너네가 우리를 공격을 하면은 진짜 우리 한번 최후의 수단, 국민 저항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말만 하는 걸로 끝나고 실제로 이제 짓밟히죠. 이제 짓밟히면서 끝나고 이제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39년에 이제 뉴포트라는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하겠다고 무장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 혹은 테일러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영국 북부의 요크셔나 웨일즈 지방에서 동시에 이제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봉기를 세우죠. 봉기를 일으키지만 이제 진압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제 터지고 나서는 좀 온건해져요. 좀 온건해져서 이제 청원 운동 이런 거에서 청원으로 가는데 350만 명까지 좀 모으긴 해요. 1842년에. 엄청 모았죠. 이 당시에 350만 명 서명을 모았다는 건 사실 정말 파급력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의회에 전달했지만 결국에 거부당합니다. 그래 왜냐면 이런 식의 이제 민주적 공화정이 안 된 이런 상태면 아무 생각해보면 350만 명이 뭐 서명하면 뭔데 그 종이 쪼가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의 이해관계가 바로 테이블에서 올라올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러면 이미 민주적 공화정이 된 거겠지만 그렇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뭐 350만 명 서명 나한테 받아왔다고 해봤자 그잖아요. 지금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저기 뭐 아날람 게시판에 한 몇백 명이 와가지고 하나는 꺼져라. 내가 뭐 올리든 말도 내 맘이지. 위험한 말은 아닌가요? 내 맘이지. 아니 그런 거니까 이게 어떤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다음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가기 힘드니까 350만 명 자체는 대단하긴 한데 또 거부당했다라는 말을 보니 좀 슬프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폭력인가? 근데 보통 이렇게 막히면은 둘 중에 하나에 포기하든지 급진화되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급진화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혁명으로 가자. 이제 온건파들 싹 다 내쫓고 이제 급진화돼서 한번 가보자 하는데 요게 다시 한번 가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848년 이제 1847년부터 다시 한번 공황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힘을 받아서 한번 급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민주적 공화정을 한번 세워보자. 요걸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이때 이제 영국이 이제 흉년이 닥쳐가지고 곡물 시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그 산업화, 그러니까 자본주의화를 시작하면서 18세기 이후부터는 특히 18세기 한 중후반부터는요 곡물 수입국이 돼요. 곡물 수입국이 되다 보니까 이 곡물 시장이 무너지면 끝나요. 요거를 안정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 사실 해군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세계 제국으로 발전되는 그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 자본주의가 이제 세계 자본주의 어떤 기초가 됐던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 1,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산업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공업 상품이 많이 오가는 게 아니라 자원이 이제 많이 오가는 그리고 요 자원의 이동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해양 제국으로서의 영국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형 제국주의라는 게 사실 네트워크형이에요. 거점들을 지배를 해놓고 요 바닷길을 이제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정한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경제사 요즘이 아니죠 한 198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경제사에서는 아시아의 무역권에 어떻게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 침투해 왔는가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겁니다. 스기하라 카오루나 뭐 이런 일본에서 굉장히 대성한 경제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아시아의 기존의 무역망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16세기 무렵에 근데 요게 이제 몽골 제국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몽골 제국 패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다의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17, 18세기가 되면 이제 일본도 쇄국을 하고 조선도 쇄국을 하고 이제 중국도 명청 교체기를 거치면서 쇄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죠. 네. 요 공백을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런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아시아의 무역망을 가져간 건데 요거를 이제 일본이 이제 20세기, 19세기 무렵에 다시 개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국주의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중심의 무역권으로 이제 재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기하라 카오루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본 제국주의가 사실은 나쁜 건 맞지만 그런 제국주의의 확장이 유통망의 확장과 함께 일본 아시아 자본주의 형성 요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우리 그 뉴라이트 분들도 이제 그쪽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죠. 뭐지? 그래서 이제 그 무역망에 조선이 포섭되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전후에도 이 아시아 유통망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근대화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전후라 하면 45년 이후에 45년 이후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이제 다시 일본 경제권하고의 관계 속에서 급격하게 근대화를 이뤘다.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일본이 다시 동남아로 진출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고 지금도 뭐 그때 짬으로 이제 바이브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재해석하는 해석들이 이제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일본의 변화에 맞춰서 어쨌든 이 당시에 영국 제국주의라는 건 그런 식으로 무역망을 안정시키는 거 핵심이고 그 핵심에는 이제 영국이 식량 수입국이라든지 물자를 수입하는 이제 그런 국가였다는 거. 세계의 공장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대신에 1차 산물들을 수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곡물 위기가 오고 나서 그때 차티즘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 보통 선거권으로 이제 이어지는. 근데 이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영국은 당시에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요 영국이 변하면 사실은 전 세계가 바뀔 수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이 차티즘 운동이 계속해서 동력을 갖고 있게 해야 되는데 요 동력을 갖고 있게 하는 그 조건들이 이제 후발 주자들로부터 이제 온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진국에서는 이제 지원도 오고 군사적인 지원도 오고 이제 후발에서는 아예 후진국에서는 또 그런 정치적 변혁의 동력 요게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국이 세계적인 제국이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바뀌면 아니요 갑자기 그 어쨌든 전범으로서 프랑스 혁명을 생각을 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되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체제를 갖춘 그것은 영국이고 그걸 독일 사람이 고민했다. 약간 그렇죠. 이런 구도인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이
그런 수단을 갖고 있고 네. 그걸 독일 혁명가가 고민했는데 네. 이 독일 혁명가가 그럼 이거를 끌고 올라가는 국가로서는 프랑스를 봤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의 노동자 혁명이 네. 이제 영국까지 전파가 되면은 또 가깝잖아요. 네. 전파가 되면은 이제 된다. 하지만 난 유태인이지. 유대인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독일 형들의 아이디어를 아직 무주공산인 러시아로 가져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 유럽의 어떤 기반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옛날에 후마니타스에서 이제 박상원 씨가 거기 사장님이신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뭐 팜플렛인데 기껏 해봐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반론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반론드렸냐면은 맞다고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팜플렛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팜플렛이 사실 유럽의 혁명이라는 사건 속에서 나타났고 그게 유럽 공론장에서 논의가 됐고 그 공론장이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실현이 됐잖아요. 네네. 현실적인 실천으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박상원 선생의 어떤 저작이라는 게 그렇게 논의됐는가? 공론장이 없거든요. 그런 논의될 만한 기반이 당연히 그러니까 정책 실천으로도 못 이어지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사실은 이미 공론장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도 아름답죠. 일본 사상계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마루야마 마사오나 후지타 소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하거든요. 사상사적으로. 근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제 지인이 저한테 한번 뭐 얘기했듯이 그런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뭐하냐. 정치가 개판인데. 그렇죠. 네. 중앙정치가 저렇게 굴러가는데 사실 그런 아름다운 텍스트가 있으면 뭐하냐.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게 예.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정치 한계인 거죠. 우리나 일본 정치 한계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중국은 그게 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담론장과 정치적 실천이 좀 연동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자파애들이 목숨 걸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는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말이 틀리면은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뭐 차차 뭐 앞으로 되겠죠. 네,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BTS 나온 것처럼 사상계 한번 또 사상계의 BTS가 한번 좀 나오고.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정치인들 한 명 한 명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어떤 사고의 경로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들 너무 직물적이니까. 저희는 그냥 전 세계에 풍악을 울리는 보급고로서 한국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상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그냥 요원한 것 같고 사상까지도 안 바라고 그냥 이 생각이 어떤 전제로 출발해서 어떻게 정리돼서 나온 말인가라는 어떤 그럼 그 전제 그 사고의 전제에 이런 전략적 목표들이 있구나 뭐 이런 좀 정교한 사고를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안 그래 보여서 안 그래 보여서 뭐 앞으로 나오겠죠. 물론 정치인들이 그렇게 현실 정치에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사상이란 건 사후적으로 따라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좀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뭘 할지 그 과제를 특히 중진국 후진국과의 관계 속에서 봤다면은 그러니까 중진국과 후진국은 어떤 정치적 동력을 제공해주는 선진국한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다면은 그럼 이제 후진국인 나라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내일. 내일입니까? 이게 딴 얘기하다가 아닙니다. 이 어떤 배경 설명이 결국 이게 충실히 들어가는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국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이거 별로 못 나갔네. 한 장 나갔네. 뭐 그렇습니다. 내일 그랬듯이. 우리는 또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르크스 방송에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잠깐 마치 마르크스 한 10번 방송한 사람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뭔가 이렇게 얻어가고 계시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얻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피키 블라인더스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 좀 더 사상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